안녕하세요. 보낸자 시사TV 보낸자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천기 누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한 1년 남짓 때는 그런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심지어 윤석열도 그랬어요.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국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 심지어 서울, 그 다음에 인천, 부산, 경남 다 국힘이 차지했죠. 반대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약간 1년이 약간 넘은 기간인데, 이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남짓 정도 되면 집권 여당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하고 좀 비슷했는데, 약간 좀 높았죠. 그랬는데도 지방선거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광역단체장이 한 17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 차지하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17개 중에서 민주당이 14개를 차지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심지어 부산, 경남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국힘이 가져간 건 2개밖에 없었어요. 대구, 경북밖에. 그 제주도는 원희룡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17개 중에 14개가 민주당, 2개가 국힘, 하나가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결과를 보면 솔직히 그 탄핵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여러분들 탄핵이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더 많이 줍니까? 내란이 더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란이라는 사건이 없어도 대통령 선거 1년 남짓 되는 때는 집권 여당이 압승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그 지지도하고 당 지지도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선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 대통령 지지도가 60에서 55에서 한 75 사이를 가면 무조건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이 정도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6개월 정도에서 그 변화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그리고 그 정당 격차가 지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하락한 게 저 정도거든요. KBS 여론조사인데, 새 그 여론조사였는데 약간 하락한 게 한 6% 하락한 게 65%에서 한 59%포인트 정도로 하락을 한 게,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65%에서 59%로 하락을 했잖아요. 약 한 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하락을 해도 59%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정당 지지율도 약간 좁혀진 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K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42대 24예요. 이건 거의 더블 스코어, 이 정도 스코어라면 거의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선거 6개월 전에 이 정도의 차이를 갖고 역전한 경우는, 이거 지금 KBS 여론조사예요. MBC 여론조사도 아니고. 이런 정도 차이를 갖고는 극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 현재 나오는데 왜 과거라고 그러냐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 측정하는 과거의 선례 갖고는 이번에 내란이 있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를 갖고 예측하는 것은 과거에는 먹혔더라도 이번에는 내란이란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의 그 아주 미미한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엄청난 압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그 매일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매일 떠올라요. 민주 세력들은 빨리 선거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응징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수 세력은 우리나라에 내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이것도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알죠? 전화 면접 조사는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ARS는 일반적으로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정치의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을 하고 그게 선거 결과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선거 결과에서 그런 여론조사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상당한 정도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RS로 지금 조사한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지금 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지금 후보가 아직 뭐 후보는 아니지만 정원호 씨가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현직이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 씨를 아주 근접하게 이기는 결과가 났어요. 이거는 오차범위 내니까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오마이뉴스가 지난 12월 26일, 7일 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정원호 구청장, 그다음 박주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오세훈이가 워낙 실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방선거는 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과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정치력은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작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예외적이고 오세훈은 정치력으로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아니 뭐 그 옛날에 그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오세훈은 보수 세력 내에서도 뭐 역적으로 몰렸을 정도로 굉장히 10년 이상 이 사람은 낭인으로 지냈잖아요. 그거는 그 경선에서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뭐 통과된 거는 오세훈이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해결이 다 안 됐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수상버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적자폭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게 무슨 1년 2년 되면 흑자로 전환한다? 한번 예측해 보세요. 지금 안 되겠네. 이 사람 6개월 후면 하여튼 뭐 이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동묘 문제도 있고 종묘 문제도 있고 종묘죠. 종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광화문의 받들어 총 같은 그런 문제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시민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정을 하는 건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울시장을 하는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이 사람 머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불확정성이 굉장히 큰 사람, 이 불확실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예측을 불확실하게 어떻게 시정을 할지 불확실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냥 해도 투표하기는 어려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고, 근데 그것이라는 그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란으로만으로도 저는 이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도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뭐 일반적으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졌더라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박빙의 지지율이 6개월 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시장 어느 정도의
그 격차로 그 민주당이 이기는지 한번 우리가 물론 예측이지만 한번 지켜봅시다. 500원 내고 내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격차로 서울시장에도 이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은 지금 여론 지형이 사실 분리해 있잖아요. 그럼 특히 뭐 강남 그 4구 정도 되면 뭐 서울 시민의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은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의 여론조사도 보면 오세훈이 압승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압승을 했거든요. 거의 뭐 20% 이상 이겼는데 지금 압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라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내라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재산권도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저런 굉장히 비이성적인 정권이 만약에 된다면 내가 지금 만약에 내란 상황, 그 불법 비상계엄이 만약에 계속 계엄이 확대가 됐었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뺏겨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런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문제는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까지 이 네 군데 그 시민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지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내란 문제는 말이죠. 거의 10년 이상 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상으로 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시민들이 그걸 막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스케줄, 타임 스케줄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월 달부터 윤석열의 선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내란 그 우두머리, 그 다음에 주요 임무종사, 중요 임무종사자들, 선고가 계속 2월 달부터 이어지게 될 텐데, 그 결과는 바로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던 사람들도 선거 결과 나오면서 거의 뭐 한두 달 계속 그 선거 결과를 쭉 한 사람이 그냥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겁니다. 김건희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보수는 완전 괴멸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총선과 대선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에게 승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수는 지금 괴멸됐어요. 그리고 보수가 그럼 반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윤어겐을 외치는 세력이 지금 보수의 지금 국힘의 주류 세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뭐 중도를 잡겠다고 지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류 세력들이 비판하는 게 지금 국힘의 실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층을 갖다가 잡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집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민주당의 레드팀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와치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요즘 제가 지금까지 거의 안 하던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민주당에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지금 터졌는데 그 악재를 빨리 조기에 수습해야지 제가 예측했던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부산도 보세요. 지금 솔직히 전재수 장관 문제도 악재였잖아요. 전재수 장관 문제가 사실 부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지금 전재수 장관이 물러났잖아요. 전 장관이 됐고 심지어 통일고와 무슨 뭐 그 정치자금 비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아주 악재가 됐는데도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바깥에 이르는 정도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건 지금 최근 여론조사예요. 지난달 28일에서 30일이니까 지금 완전히 전재수 장관의 그 총일교 문제가 완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이런데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털어버리면 부산도 완벽하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재수 장관은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 결과, 뭐 수사 결과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악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민주당에 있어서 악재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보수 세력이 그럼 이 내란을 완전히 이제 그 반성한다고 지금 이해운 씨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국민 마음이 돌아설 것인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지금 보수 세력들이 늘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도 뭐 천막 그 당사를 만들어 가지고 반성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 쇼를 했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그 얼마 전에 탄핵 이후에 그런 일을 또 했잖아요. 뭐 그게 지금 두 번째가 아니라 한 네 번, 다섯 번,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절하는 장면을 제가 한 다섯 번은 본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결국은 그렇게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이번에도 사과하면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사실은 그 20대 남자의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만 다루는데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문제니까 이거는 오늘 빼겠어요. 그 대신 지금 그 선거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박근혜 탄핵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12.3 내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럼 박근혜 탄핵 이전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그 정치 지형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배됐느냐? 바로 분단 논리입니다. 이 분단 논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존재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뭐 지금도 뭐 그 종북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분단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종북을 얘기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얘기해도 하나도 먹히지가 않지 않아요? 그 얘기는 분단 논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주류 세력이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갖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이전에는 분단 논리가 엄청나게 지배하는 논리였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논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게 6.25 전쟁에 의해서 분단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60년대, 70년대까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북한의 그 공산당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상해 영사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몸이 다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버스 같은 거 올라가지고 막 물건 강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분단 논리 때문에 그냥 용서가 됐던 시대가 박근혜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전의 시대의 분단 논리는 남북이 서로 전쟁이 또 아직 지금 우리가 전쟁이 그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이기 때문에 남북이 긴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남북의 정권들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논리로 이용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7.4 남북 공동성명도 서로 화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공동성명을 한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 약간의 여론이 서로 간에 나빠지니까 북한의 김일성대로,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을 하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제스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뭐 심지어 이제 그 보수당들은 북한에 총을 쏘라고 총을 쏴달라고 그 DMZ 근처에서 그 총을 이렇게 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해창이 대통령이 못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됐던 게 그건데, 실제로 그런 요구를 했던 적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 공생을 위한 분단 논리는 박근혜 이전까지는 굉장히 공고하게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거의 보수가 40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보다 약간 낮게 35%에서 45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50년에서 그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2000년대 그 중반까지를 모두 합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 2000년대 이후에는 약간 보수 세력이 거의 25%에서 35%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명박을 거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이렇게 그때까지는 지배적 논리가 분단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묶어보면 보수가 한 40에서 50%를 지배했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가 그 선거를 하면 100%가 선거를 합니까? 뭐 일반적으로 거의 한 80% 미만으로 하잖아요. 뭐 지방선거는 6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민의 포션을 보수가 차지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진영이 똘똘 뭉치면 선거장에 안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대신해서 반대 진영이 선거장에 가게 되면 역전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정적으로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서 50%를 차지했던 시대가 분단 논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는 거의 10에서 20%. 진보하면 공산당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었고, 뭐 드러내더라도 샤이 진보가 있다고 해도 한 20% 정도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분단 논리의 화신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대결의 그 긴장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굉장히 18년 이상의 집권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 박정희인데, 이 박정희의 딸을 분단 논리가 있다면 절대로 탄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탄핵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분단 논리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분단 논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된다는 것은 분단 논리가 흔들렸다는 거고, 그 이전에는 절대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진보 쪽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없었다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분단 논리가 공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13대 대선에서 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 이 세 사람이 나왔을 때는 김영삼하고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됐으면 노태우 이겼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돼도 저는 노태우를 절대로 못 이겼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99%는 아마 이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못 이겼다고 얘기해요. 왜? 분단 논리가 너무 공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는 뭐냐면 14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3세 때 노태우가 36.64%, 김영삼이 28.03%,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04%로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13대 때는. 근데 14대 때 그러면 이게 지금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를 합치면 과반이 넘는데 야당이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산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돼도 절대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분단 논리 때문에. 그래서 14대 때 노태우가 사라졌지만 김영삼 후보가 41.96%, 김대중 후보는 33.82% 졌어요. 저는 노태우가 거의 만약에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은 노태우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한 47, 8%. 그 다음에 그 단일화된 후보가 한 4, 5%로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산수를 갖고 그 정치공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이 분단 논리와 같은 심리적 요소를 갖다 제외하고는 정치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샤이라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이 분단 논리 때문에 절대로 그 진보나 민주 세력에서 대통령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그 민자당 합당이란 반민주적인, 야당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당이 되는 반민주적인 그런, 야합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삼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은 알잖아요. 이 분단 논리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야당이 그 민주 진보 세력이 있으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갔다는 심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대통령이 돼보겠다. 지금 이혜훈 씨가 장관이 한번 돼보겠다는 일념으로 갑자기 그냥 그 윤석열을 엄청나게 옹호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김영삼 후보도 민주당 합당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때는 여러분 IMF가 있어요. IMF. 여러분들 IMF는 국난이에요. 국난. 솔직히 IMF가 됐는데도 김대중 후보는 거의 2, 3% 정도로 간신히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약에 IMF가 없었으면 김대중 대통령 절대로 대통령 못 됐어요. 뭐 심지어 뭐 김정필하고 단일화 했어도 절대로 못 됐어요. IMF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간신히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그러니까 분단 논리를 흔들리게 하는 첫 번째 그 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 사람이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빨간색 뭐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공산당이 아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권이 재창출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못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분단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분단 논리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여전히 분단 논리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이명박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청계천 그런 약간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약간의 뭔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바로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두 사람인데 대통령 다 됐었는데 후보일 때 그 사람들의 그 대통령 후보 토론 같은 거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찍어주는 사람은 분단 논리가 있기 때문에 찍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몰랑을 실현했죠, 나몰랑. 나 몰라. 내가 대통령이면 그냥 할게요.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어요. 근데도 왜 됐어요? 분단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까지는 분단 논리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약간 약화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그 보수가 뭐 4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중도층 약간만 붙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박근혜도 과반을 넘었잖아요. 그런 식의 분단 논리는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분단 논리의 어떻게 보면 최대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됐다는 것은 분단 논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지배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보수는 완전히 30% 정도까지 밀리거나 40%가 약간 안 되는, 한 30에서 많이 봐줘봤다 40% 정도 지분으로 축소되었고, 민주진보 세력이 25%에서 35%로 약진하게 된 거예요. 그 중도층이 한 30%가 되는데,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거의, 중도 보수가 많죠, 여전히. 10%, 15%.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윙보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투표장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력 중에서도 약간 중도 보수가 많기는 하지만 30% 이상이 중도층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선거마다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만 여전히 이때도 이제 분단 논리는 없어졌어요. 보수층이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저는 이 내란으로 완전히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 세력의 정당의 지지율이 물론 이제 그 탄핵이나 이런 거 흔들려 좀 곧바로 뭐 40% 이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20%대를 유지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보수 세력이. 이렇게까지 내려간 게 오랫동안 유지한 게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란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내란 이후에 지금 보수하고 진보의 포션은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은 민주 세력의 지지도가 25%에서 30%, 보수 세력의 지지도는 15%에서 20%.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내란이 일어나도 찍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탈한 세력은 뭐가 되느냐? 중도 보수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웬만하면 보수를 찍지만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선거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포션도 옛날에는 중도 보수가 많았는데 중도 진보하고 보수가 거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 지형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이제도 뭐 민주 세력이 항상 집권할 수는 없어요. 뭐 25%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과거처럼 조금만 하면 보수가 집권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민주 세력이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 세력이 이번에 내란 이후에는 무조건 압승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전재수 장관 사건이 터져도 전재수 장관이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민주 세력이 더 집권을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에게 상당히 표를 준 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뭐 울산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그 다음 그 탄핵 이후의 지방선거에서도 왜 그러면 부산, 경남 그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이렇게 민주당이 패배했느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심지어 서울시장까지 전부 보궐선거를 할 정도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거나 아주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민주당이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잘해보나 한번 보겠다라고 부산, 경남 그 유권자들이 표를 줬는데 엄청 못한 거예요, 엄청 못한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아무리 이게 지금 지형이 바뀌고 아무리 유리하다고 그래도, 내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유시민 작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해운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고, 지난번에 이해운 장관은 절대로 그 장관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수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차출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다가 임명한 거,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한 거 같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잔수를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잔수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돼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분열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박에 가까운 국민 통합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생각을 전부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당 같은 경우도 야, 이 이제 국힘이 저런 식으로 쪼잔하게 그 이해운은 이렇게 제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 흔들리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뭐 야당에서도 나도 한번 어떻게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런 식의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공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결과는 결국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결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는 유시민 장관도 인수민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연정 뭐 또 그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우측으로 우회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태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부채 의식을 나중에 이제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그 대연정 뭐 이런 식으로 그 보수색을 끌어안으려는 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국민이 통합하는 결과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민주 세력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때까지 계속 연전연패 거의 이 운동권 세력은 완전히 이제 괴멸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선거 때마다 민주 세력은 졌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이해운 장관의 그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단견을 가지고 이 순간에 이렇게 야당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판단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게 민주 세력에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민주 세력은 무조건 그 민주 세력 지지자들은 민주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 세력이 항상 그러면 30에서 40% 차지하게요? 선거 때마다? 정동영 장관 대선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30%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도 민주 세력이 그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됐다고요. 왜? 선거장에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제3세력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 세력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민주 세력을 찍는다? 그렇지 않아요. 민주 세력은 오히려 중도층으로 이탈했을 때 다른 세력을 제3세력을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민주 세력.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절대로 민주 세력에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같은 경우에 왜 받아들일 수 없냐? 내란이죠, 내란. 지금 솔직히 내란만 갖고도 민주 세력이 이기는데 왜 이걸 국민통합을 내란에 동조한 사람을 왜 그걸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운이 장관이 되면, 그러니까 내란도 판단을 못한 사람은 보좌관의 갑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판단력이 없으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는 직관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알면서도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기회주의 세력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어디가 그 약간의 그렇게 자기가 거의 1년에 가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가 장관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사과했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좌관 갑질 지금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완전히 녹취록이 아니라 그 녹음 그 파일이 이렇게 공개된 사람은 없어요. 장관 후보자 중에. 강선우 장관 갑질 문제도 이렇게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 아니었잖아요. 뭐 쓰레기 버리라 뭐 이런 정도였지 이렇게 욕하고 야야 하고 고성을 저지르고 뭐 죽이고 싶다 이건 거의 욕설이나 다름없죠. 이거는 뭐 욕을 해서 욕입니까? 그 의미가 욕보다 더 심한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돼서 민주당 지지자가 지지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흠집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이가 잘못된 거 알았잖아요. 그 내부 사람들은 더 알고 있었다고요. 김건희가 그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이 나는 거 아니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저지르게 그 장을 마련한 계기가 된 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자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선한 본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약속을 했고 윤석열이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분명하게 충분히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양심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주변에서 말렸었어야 했어요. 윤석열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또 똑같은데 이혜훈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런 보수 세력 중에 실력이 있다는데 뭐가 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UCLA에서도 계량 경제학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랜드 연구소는 정보에 관련된 뭐 국방 안보에 관련된 거고 KDI 있었다고 하지만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이 사람의 전문이 예산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전문은 주로 이제 그 예타 전문 뭐 이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데 전문이지. 이 사람이 무슨 예산 기획 특히 기획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성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뭐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더라도 내란에 이따위로 지금 오랜 시간을 갖다가 동조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 몇 마디 한다고 그게 바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직관력을 가지니까 보호자진흥에도 함부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강선우는 뭔데요, 그러면? 강선우 보좌진 갑질한 건 갑질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 장관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강선우 사건이 저는 강선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선우가 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근데 그때 장관이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장관이 됐었다면 얼마나 크게 이재명 정부에 그 짐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혜원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사건이 계속 터질 겁니다. 사건이 계속 터진다 그러면 터져요. 김병기 사태도 이거는 뭐 보좌진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터진다 그러니까 계속 터지잖아요. 김병기도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면 국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니 한낱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 막으려고 최상병의 죽음을 막을 그 진실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솔직히 이 내란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잘못한 걸 깨끗하게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조기에 빨리 진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혜원은 바로 낙마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문회 해보면 엄청난 지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지금 보좌진 저렇게 한 사람을 장관으로 우리 국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세력 내에 이런 식으로 이혜원 임명하면 등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란 이후에도 민주당의 그 아주 골수 지지도는 25%, 30%에 불과해요. 중도층하고 그 민주당의 골수 지지층이 다 합쳐져야지 50% 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 무슨 잘못된 요구하는 거예요? 내란을 같이 싸웠던 사람이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은 장관에 임명해서 안 된다는 거죠. 보수세력 김성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위원장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내란 찬성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건 난 찬성이에요.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 세력이 돼야 돼요. 그거 찬성이에요. 왜? 보수 세력은 괴멸했잖아요. 양쪽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날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왼쪽의 날개로 나는 건 버거우니까 약간 중도 보수를 포봉해가지고 양날개로 민주당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수가 극우화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타협할 수 있는 보수를 끌어들여야 되죠. 김성식 의원처럼. 이해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란을 엊그저께까지 찬성하고 동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장관 준다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는 그런 정치인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이혜훈 씨는 사실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또 찾아야 됩니까? 그 전에 지명 철회해 주기 바라요. 이번 사건 보좌관 갑질 문제로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의 의지, 어떻게 보면 강박에 가까운 의지는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이거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야당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단견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만 집권해야 돼요? 다음에도 정권 재창출하고 진짜 10년, 20년 정도 집권을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윤석열 같은, 이명박 같은, 박근혜 같은 세력이 중간중간 끼면 지속적인 민주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가 완화될 수 없이 중간중간마다 또 양극화는 벌어지고,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벌어지고, 축소하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 민주화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단견을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지금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미러링 합니다. 나중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여당이 그때 당시에는 시원하다고 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러링 돼가지고 야당에 의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그 보수 세력에 의해서 똑같이 민주 세력을 대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 흔들린다 이런 거 갖고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런 거 절대로 그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실수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임명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혜훈 장관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윤석열의 문제점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윤석열이가 결국 이제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릴 수도 없고 이제 뭐 애매한 상태가 자를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못 자른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러면 장관은 이렇게 임명하고 바로 자를 수 있어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될 텐데. 저는 지명 처리가 맞다고 봐요. 청문회로 낙마시키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예요. 그 다음에 강선우하고 김병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선우는 지금 탈당하고 제명했으니까 뭐 수사로 이어지겠죠. 김병기 문제도 저는 아주 엄격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6월에 있는 지방선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천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계기로 해서 공천 혁명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6월 압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청래 대표가 뭐 지금 이번 사건을 갖고 정청래 대표를 내려라 마라 하는 사람인데 제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한 사람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지금 특히 젊은 아주 20, 30대 뭐 30, 40대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그냥 정치공학으로 이게 똘똘 뭉쳐서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수 세력이 많죠. 그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정치공학을 했던 인간을 내쳤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영화도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공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정치공학군을 갖다 내버린 것처럼 지금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치공학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해운을 아주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운이 큰 부담이 되고 그 일 때문에 민주 세력이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 여러분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는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잖아요. 2018년에. 그런데 한 사람이 성비 버리고 한 사람이 또 어떤 문제로 감옥 가고 또 한 사람이 또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지지 철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 이걸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해운 빨리 지명 처리하고 강선은 수사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김병기도 일단 징벌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탈당을 시키든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의법 처리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문제가 많이 까발려졌으니까 일단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더 붙여서 지금 공천에 관련된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이제 좀 혼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분열 책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정청래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 앞에 엄청나게 사과하고 그리고 이번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발표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방선거는 엄청난 비리가 많은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총선보다 더 비리가 많을까요? 근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6월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서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주당 압승은 유효할 것이고 지금의 이 악재도 사라질 수 있다. 근데 더 벌어지면 안 돼요. 더 시간이 늘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공천 개혁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천 개혁으로 이어져서 6월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뭐 저한테 반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거 아니냐. 흔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와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보수 괴멸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와치독과 레드팀이 없으면은 민주당 또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보였잖아요. 2018년도에 민주당이 17군데에서 14군데 이겼어요. 부산, 경남, 울산까지 다 이겼다니까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레드팀과 와치독의 이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국힘하고 똑같은 꼴이 나거나, 아니, 국힘은 조금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요즘은 자본주의 세력하고도 됐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어린 세력들, 나이가 10대, 20대 중에 남성들이 보수 세력화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 내에 레드팀하고 와치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아주 성실하게 달아드릴게. 아무튼 저한테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토론을 하자고요. 민주주의, 제가 지금 욕설한 적이 있습니까? 뭐 비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몰상식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제가 뭐 정치공학을 몰라서 그냥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뭐, 그래요. 제 정치공학을 몰라서 그렇게 너무 그냥 이상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를지를.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민주세력한테 이해운과 동조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일을 마음에 없는 일을 강요해서는 민주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여튼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뭐 저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싫어요 눌러주셔도 어쩔 수는 없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